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라든가 창업벤처 활성화라든가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제외를 하면은 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국민경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기구죠.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을 연결을 해서 이번 3개년 계획에 담겨있는 정부의 고민 그리고 또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뼘경제는 오늘 쉬고요. 그 시간까지 인터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이번 정부가 2년차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오늘 아침 발표를 했죠. 지난 1월 6일에 나왔던 474 비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청사진의 연장선에서 나온 방안들로 채워졌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현정택 부의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신 이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또 관계장관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실천 의지를 강조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희가 자문위원들 29분 그리고 약 실천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이 3개년 계획을 정말 실행하는 장관들이 전부 나오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계획을 만들면서도 또 정부와 수차례 좀 협의를 하고 또 서울 지방 이런 데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은 발표된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 이게 어떤 저거냐면 오늘 딱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네. 몇백 페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발전시키고 또 순차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네.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안들, 실천하는 방안들이 오늘 논의가 됐고, 예, 그리고 특히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네. 하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민하고 공감을 못하면은 이게 계획 자체가 아주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예, 그런 이 아주 좀 특이한 거로 천추의 한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절박함이 그 말은 느껴지는데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통령 자신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오늘 거기 나온 이제 이 계획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 절박하게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자 혁신을 하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계획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정말 기간 내에 남겨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금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너무 많다. 예. 상당히 방대하게 총망라가 돼 있다. 그리고 또 이 창조경제, 혁신경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 중심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망라하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은 정말로 선진국 문턱에서 앉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고쳐야 될 부분이
정말 이제는 투입, 양적인 투입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예. 그 질적인 변화를 하는 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해야 되고요. 질적인 변화를 하려면 사람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같은 거 툴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론은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약을 하자 하는 것이 뭐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러니까 좀 다 같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자 하는 게 네. 제일 크고요. 그거를 과제로 또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을 수도 있지만은 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시던데 기초가 예. 튼튼한 경제, 또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맞추는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도 바로잡아야지 되는 그런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어떤 예. 그런 의지가 읽혀졌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그 해법을 마련을 하신 건지를 좀 전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도 이제 공공부문 얘기 많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보는 정말로 최대한도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게 출발점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입찰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조달청이라는 거 정말로 아주 공개 경쟁 입찰을 하자.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부문에 따라서 공기업에 따라서는 기술자들이 아주 기술적인 제품을 구매할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정말 뒤탈이 생긴 그런 회사들은 이제는 하여튼 거의 모든 그 회사의 이 물품 구매는 회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다 맡겨서 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회사들이 빚을 내 가지고 또 그 사업을 자꾸 벌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사체 발행 총량을 줄인다든가, 예,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숫자도 냈습니다만 부채 비율을 앞으로 200% 줄이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또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공기업에 떠넘겨서 이게 또 부채로 남은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중심에는 또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담화문, 발표에도 뭐 어느 정도 이 지금 이 공공 사업에 대한 이제 재정 부담 얘기는 했고요. 네. 예, 이게 아마 담화문이라는 성격이 아마 인사 문제를 어떻게 네.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아까 재정 부담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업 본연의 일 또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또 넘어가는 일 이런 일이 아주 불가피하게 있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공기업의 이 계리를 구분을 해가지고요. 네. 공기업이 원래 하던 이런 사업들 그것은 자체 사업으로 회계를 구분을 하고요. 뭐 정부가 정말 떠맡겨서 하는 사업 아직 없어야 되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주택 사업 같은 거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우선 회계 구분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아까 그 인사 문제는 우리 그 민간 위원들 중 한 사람이 이제 지적한 것 중에 한번 방법론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게 공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정말 아주 민간에서 네. 이렇게 나온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료의 이 경험을 살리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야를 구분하고 그런 분야들 빼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주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또 어느 정도 일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걸 구분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금방 얘기하는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 엉뚱한 사람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법도 뭐 논의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창조 경제, 혁신 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벤처를 통한 활력 재고였어요. 예. 요즘화 펀드 얘기도 나오고요. 요즘화 펀드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번 그런 이제 방법을 썼댔는데 기본적으로 이 돈을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나라의
돈 같은 걸 투입을 해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즈마 펀드는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을 사가지고 이렇게 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외국의 펀드가 국내에 이제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근데 다만 그냥 놔두면은 외국의 펀드가 전혀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돈 한 40%, 외국의 돈 한 60% 이렇게 들어서 해보자 하는 거고요. 요즈마 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정말 특히 작년에 많이 모았는데 이것을 네. 오프라인으로 좀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기술은행 같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기술은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은행인데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술을 발명했는데 아직까지 이 창업이나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또 은행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네. 쓸 수 있게 하자는 방안 같은 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즈마 펀드라는 게 민관이 매칭해서 만드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해외와 국내에서 돈을 매칭을 해서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이제 그게 있고 네. 벤처 창업 펀드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 민간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네. 뭐 그것도 한 7,600억 건 규모의 네. 또 펀드 포함해서 또 일반적으로 이 사모펀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번에 또 보면은 자유무역협정 FTA의 예. 그 비중을 상당히 넓게 예.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FTA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이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또 의구심이 있어요. 예, 그런 의구심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대통령께서도 아주 한중 FTA 네. 그리고 뭐 양연방 몇 개 국가의 FTA 가지고 FTA를 찍어가지고 담화문에 넣었는데 네. 우선은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미 FTA, 한EU FTA를 우리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미국하고 유럽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일본이 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따라오고 또 미국하고 EU 거대한 나라들이 또 협정을 한다 그러고 제가 대만 가보니까 대만은 지금 잘 끼워주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네. 그런데 그냥 FTA를 거의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또 그거 플러스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혁신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나 중국의 경우로 보나 다른 나라의 경우로 보나 가장 또 빨리 이루어지는 건 글로벌화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붙여서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거대한 시장이 이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하는 네. 거로 정착을 바꿨습니다. 예. 그럼 중국하고 만약 FTA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데 있어서 그런 이 전기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적인 이 대책들 지금 뭐 FTA 지원 대책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서 그거를 또 잘 보완을 해서 만들어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와 수출 균형 경제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요. 예. 이게 가계부채와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이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푸는 얘기가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집도 사고요. 네. 또 그러니까 돈이 또 빌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죠. 예. 그런데 그럼 가계부처가 지금 가처분 소득에 소위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쓸 수 있는 돈 대비 비율로 160%가 넘어갑니다. 아주 네. 많은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많아서 걱정이다. 그러면 막 빚을 줄여라. 다른 말로 하면 은행들이 이제 돈줄을 팍팍 줘라. 네. 그러면은 더 살림이 팍팍해지고요. 예. 더 가뜩이나 소비가 나쁜데 더 어려질 수 있으니까 아주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 가계부채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은 지금 현재 금리가 변동금리가 돼가지고 또 막 금리 올라갈 때 팍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빚을 주는데 1년, 2년, 3년짜리로 이렇게 금방 돌아와가지고 금방 뭐 1년 만에 갚아라, 3년 만에 갚아라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네. 고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 가계부채 중에 걱정되는 건 아주 서민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 금융은 아주 좀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금융 쪽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네. 부동산 문제도 얘기하신 만큼 간단하진 않은데 지금 현재는 네. 우선은 이 전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오르는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집값이 우선 안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100% 거의 가까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좀 조금 살려고 작은 집 살 여유에 있는 사람도 전세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전세가 또 값이 오르니까 지원한다고 또 돈을 더 빌려주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전세금 대출 그 한도를 뭐 예를 들면 5억, 6억 이런 거를 전세금을 꼭 대줘야 되느냐. 네. 예, 이런 걸 좀 고치면서 월세 쪽으로 좀 옮기고 월세 이렇게 내는 부분들은 이제 세금할 때 예. 소득 공제한다든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전화로 간단히 얘기할 정도로 간단한 건 아니고 이 효과, 양면성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네.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 이런 사이인데요. 네. 국토부에서 더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규제 완화 쪽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전월세 안정 쪽의 이야기가 될까요? 이제 포함이 되는 전체적인 건가요? 부동산, 부동산의 정책에 있어서 지금 네. 전세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하는 것을 이제 월세나 매매로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임대, 네. 민영화 임대 공급 같은 것도 좀 많이 늘리고 알겠습니다.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474 비전 사실 예. 또 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비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걸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474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이제 담화문에서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정부에서 강조했던 게 70% 고용률. 네. 이거는 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실업률 그러면 너무 전문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구직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10사람 중에 7사람은 일하게 만들자. 그리고 OECD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특히 우리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네.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신문이 이제 또 요약하기 좋게 이제 474 비전 그러는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3% 한 중반 뭐 후반 초반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그게 4라는 숫자보다도 가만 놔두면 계속 더 떨어지니까 이런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뭐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한 0.5% 정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반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이제 잠재 성장 우리 기초 체력이 든든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고요. 네. 예. 4만 불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그 문구에 정확하겠지만 3만 불을 이제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자. 예. 그리고 그 참고 자료에도 보면 3만 몇천 불이는데 그러니까 이 4만이라는 것도 3만 4만이라는 수치보다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렇게 2만 3만 갈라 그러다가 예.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거든요. 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천추해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주저앉지 말자. 요거 한번 고쳐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4만 불이든 5만 불이든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금방 말씀하신 선결 조건은 이제는 좀 방식을 이제 막 기득권 가지신 분들은 이제 털어놓고 예.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고쳐서 이제는 정말 질적으로 네.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지
한 것 같습니다. 양적인 예. 것보다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많이 예. 될 수 돼야 있는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는요. 혁신 계획이기를 좀 바라보고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이었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아니면은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지난 1년 안녕들 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불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내리고 전셋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가총액이 매매 시가총액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 살려고 해도 은행 돈 빌려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은 살림을 줄여야 하고 이런 주거 불안이 계속됐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주가 지난 1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출범할 때는 2,000포인트가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증시의 몸집도 1년 전보다 9조 원이 줄었습니다. 통상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로 경제를 가늠해 보는데 작년 한 해 우리 모두 좀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보다 또 우리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던 것은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2년차 들어서는 정부가 경제를 혁신해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귀가 트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이 잘 정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 출범 1년 되는 오늘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절대적인 경제 성장에 매달려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치 몇 개로 만들어진 목표에 일단 매진하라.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 각층의 얘기를 듣고 존중하는 통합과 소통의 경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창업 시장을 처음 노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권을 정하고 점포를 결정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점포를 구해야지만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은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는 법 3탄입니다. 좋은 점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이게 어떤 점포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 결정보다도 더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이템을 먼저 결정하고 점포를 그 다음 구할까 아니면 점포를 결정하고 나서 아이템을 구할까 뭐 이런 것부터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창업의 숙련도가 높은 속칭 좀 이런 그 창업시장의 일명 선수 창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수 창업자요. 예.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정하는 것보다는 점포 입지, 즉 점포를 결정하고 나서 그 점포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정하는 게 오히려 사업 시행에 어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포를 좋은 점포를 뭐 쉽게 얘기하면 잘생긴 점포를 결정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 소상공인 창업에도 정말 점포 결정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템 선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점포 구하는 일이 더 큰 일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예.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점포가 속해 있는 입지 상권 여하의 경쟁 정도에 따라서 네. 이게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변수가 많아서 그렇군요. 점포 결정만 잘해도 네. 오히려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여지도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잘생긴 점포는 어떻게 구해요? 잘생긴 점포를 구하는 거 사실은 점포를 구한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좋은 점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저는 잘생긴 점포, 못생긴 점포 이렇게 예.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생긴 점포의 기준을 한 4가지로 간단하게 보여준다면 역시 점포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 가치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밖에서 점포를 봤을 때 네. 첫째는 한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잘 눈에 띄는 가게인가 네. 그렇지 않은 가게인가. 급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상에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아보면 점포가 비탈길에 속해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가게는 이 지나가는 유동국에게 유입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또 하나 이런 점포가 뭐 전면이 3m짜리인지 5m 점포인지 6m 점포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눈에 띄는 가게인지 아닌지 참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눈에 띄는 좋은 가시성 좋은 점포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계단이 한 5개 정도 있다면 오히려 장벽이 형성되면서 고객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성도 좋고 접근성이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가게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네. 대한 판단. 뭐 접근성의 문제는 1층인지 2층인지 여기 또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가게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차 대기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주차 편의성 뭐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직접 뭐 이런 유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편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요. 역시 요즘 좋은 점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가시성, 접근성, 편의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야, 요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경제성의 문제를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임대료 외에도 권리금, 적정 권리금이 이게 비싼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 잘 따져보고 점포를 결정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기에도 잘 보이고 접근하기도 좋아서 물 흐르듯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포가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반대로 그러면은 못생긴 점포는 어떤 점포들인가요? 피해야 되는 점포? 못생긴 점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가시성, 접근성,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포, 당연히 못생긴 점포고요. 특히 요즘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싼 점포가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형 상권일수록 이러한 월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치솟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권의 상세력 대비해서 월 임대료가 너무 높은 가게 절대 잘생긴 점포라고는 볼 수 없겠죠. 최근 못생긴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초보 창업자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착한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이 저는 좀 이 착한 건물주의 소유 건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동일한 입지라도 어떤 곳은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그 옆에 건물은 월 임대료가 200, 300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월 임대료 기준이 이게 뭐 공산품을 파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의 이
사업 환경 여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고 그리고 틈만 나면 월세를 올리는 건물주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건물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주의 성향까지도 잘 따져보면서 이 점포 결정을 해야만 전체적인 점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점포의 주인의 성향까지 알려고 한다면은요. 그렇죠. 점포 네. 계약 전에 최소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특히 건물주의 자녀분들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네. 혹시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나가야 되는 일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생겨도 이게 몇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몇 층 가게, 1층 가게, 2층 가게, 지하층 가게, 탑층 가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층별 아이템, 즉 층별에 따라서 아이템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2층이나 지하는 그 당시에 뭐 레스토랑이나 다방, 호프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한 업종들은 1층으로 거의 내려왔고요. 요즘 1층 전용 업종이었던 은행들 점포 같은 경우가 오히려 1층에는 캐시박스만 있고 2층으로 다 올라가는 사례를 네.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별 임대가를 보면 1층 임대료가 100이라면 2층은 한 50에서 60, 지하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비율로 임대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몇 층 점포를 구하느냐, 특히 어떻게 보면 1층의 10평 가게와 2층의 30평 가게, 어느 쪽의 점포가 더 수익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따져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2층 점포 같은 경우는 바로 일자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즉 접근성 좋은 2층 점포인지 아니면 내부 주출입구를 이용해서 내부 계단을 회전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인지 네.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매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잘 따져보면서 이 점포 결정을 하는 게 이런 층별 점포의 폐해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군요. 그리고 이제 점포가 포착이 됐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제 권리금 문제가 또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권리금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되는지 주의할 점을 간략히 좀 들려주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생경제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 부분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영역인데 권리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창업자가 알아야 될 것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설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 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5년 감가상각, 그러니까 60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설 권리금으로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는가 이거 따지면 될 일이고요.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는 원래 신축 점포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개를 하시는 쪽에서 건물주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권리금을 최초로 형성시키는 게 바닥 권리금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금은 지금 영업 권리금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권리금이라는 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형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실속으로 들어가면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권리금까지 또 주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을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임신부의 일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2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예. 이제 여성 근로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어떤 법안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 주 금요일 이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요. 네. 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또 36주 이혼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요즘은 하루 이제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네. 이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내용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 취지는 임신 12주 이내는 주로 이제 유산 위험이 높고 또 36주 이후에는 조산 위험이 이제 크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이제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가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하려면은 네. 실질적으로 요걸 사업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를 직접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가 내가 그러면은 뭐 12주 이내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36주 이후다라는 예. 것을 회사에 알려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네. 사업주가 예외 없이 이를 승인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곧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역시 또 보전해 줘야 됩니다. 예. 만약 이제 해당 근로자 신청을 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실제로 본회의까지 되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이외에도 예비 엄마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게 있죠. 예, 요즘은 이제 이런 여성 근로자들 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 예. 최근 관련 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육아휴직 기회를 요즘 남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 인상하고 있고 또 상둥이를 출산하는 그런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휴 휴가 기간이 원래 현행 90일에서 네. 120일까지 연장해 주는 이런 법안들 같이 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많은 방안들이 또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그 쌍둥이 출산인 경우에는 120일로 아예 까지. 그냥 지금 연장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예. 쌍둥이 출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예, 있더라고요. 많이들 있으십니다. 예. 점점 그래도 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근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드네요. 예. 저는 야근 빼달라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예. 상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3611님인데요. 외국계 대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한 이후에 정직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인턴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실업급여의 지급 개월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서를 쓰고 야근까지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계약서상에 인턴 교육 실습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는 분명히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눈속임 계약서가 아니냐라는 그런 상담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인턴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렇죠. 했던 이 부분 예.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근로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로자한테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인턴 근무 기간 경우에는 시용계약 기간을 해서요. 실제 이제 회사하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로 보통 파악합니다. 요즘 뭐 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졸업하기 전에 한 2개월, 3개월 뭐 예. 인턴을 쓴다. 요거 똑같은데 요거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로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근무 기간만큼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서 이제 차감되는 예. 그런 형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에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요건도 충족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회사에서 실제 업무는 정식 직원과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처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은 형식은 인턴 직원일지 모르겠으되 네. 실질에서는 정식 근로자 동일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입증을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예.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정식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그렇죠. 있죠? 원래 인턴 계약 같은 경우 인턴 계약서도 별도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하신 업무가 네. 주된 업무가 인턴에 따른 그런 어떤 수련의 업무가 아니고 정상적인 근로자 동일한 업무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급여도 정상 급여 근로자들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러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거를 미리 알면은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인턴 계약 그래서 이제 인턴은 인턴 따로 그다음에 실제 고용관계 체결하고 나면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특히 뭐 취업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잘 모르시죠, 어떻게 그렇죠. 예.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가능할 인정을 수 받을 있습니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2467님의 질문이신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2012년 1월 15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4일 그리고 작년에는 7.5일의 연차를 사용을 했고 올해 1월에 13일이죠. 연차를 지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연차가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제 입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분의 지금 주장은 회사 측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이 맞는 건가요? 일단은 회사에서 두 개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이제 이걸 적용하는 부분은 원칙 맞지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하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 입사일 기준을 하려면 입사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 하나로 통일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에서는 1년 동안 8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15일에 입사하셨으니까요. 2013년 1월 15일에 15일에 연차 휴가. 그리고 또 2014년 15일에 연초가 이거 부여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에서는 원칙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이익만 없다면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 발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 결국 거기에 대한 수당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겠죠? 수당은 다시 뭐 실입사 기준으로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뭐 미달되는 그런 걸 부여받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지금 연차 문의를 또 하신 분이 있어요. 0477님. 택시기사라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매년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을 했는데 연차 수당도 월급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도 줄어드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연차 유급 휴가는 임금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해진 날짜만큼 1년 단위 기간에 쉬시도록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유급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급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 측의 꼼수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휴가를 이제 쓰게 하는 거죠. 휴가를 다 쓰면 그 부분만큼 이제 사용자의 이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 촉진 제도를 하려면은 요건이 또 딱 맞게 떨어져야 됩니다. 6개월 전에 이제 근로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근로자들은 자기가 언제 휴가를 이제 가겠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도 안 갔을 경우에는 당신 휴가는 언제니까 가라 그러고 그날 출근하면은 오늘 휴가니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요건까지 갖춰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 모두가 다 교차를 했는데요. 경기 부양과 부동산 문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